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분명 결혼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눈 한 번 깜빡이니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네요. 제가 지금 사과를 먹고 있다 보니 몇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일로 인해 제가 이런 병도 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 사연을 들어보시겠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 어른들 말처럼 정말 몰랐을 때가 더 좋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뒷담화 같은 거잖아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사람이 뒤에서 저를 욕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뒷담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금수저까진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꽤나 잘 사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왔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만지면 깨질까, 잡으면 부서질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야 훗날 결혼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사춘기 시절 반항을 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소리치거나 손을 올린 적이 없었고 늘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 사춘기는 태풍처럼 정말 짧게 휘몰아치다가 끝난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같이 다정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난다는 말처럼 정말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미래를 꿈꾸곤 했어요.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쯤부터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빠르면 벌써 아이까지 낳아서 애엄마가 된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는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을 동안에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어요. 다정한 아버지 때문에 눈이 높아진 건지 아무리 남자를 만나도 제 성에 차는 남자가 없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제가 눈이 너무 높다면서 눈을 조금 낮추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고, 결혼한 친구들 중에서는 괜히 결혼했다며 후회하면서 결혼을 말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너는 눈을 낮출 필요가 있어. 쓸데없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눈이 저 밑에 바닥에 있어도 못하는데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눈 좀 낮춰봐. 나는 결혼 반대야.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는데도 벌써 이혼하고 싶더라니까. 연애할 때야 좋지. 맨날 얼굴 맞대고 산다고 생각해봐. 진짜 눈 뜨자마자 남편 얼굴 보이면 때리고 싶어. 그건 맞아. 그래도 너는 애가 없잖아. 나는 애까지 있어 이혼도 마음대로 못해. 육아는 나 혼자 해. 지금도 봐. 애 안고 너네 앞에 있잖니. 육아는 무슨 집안일도 하나도 안 도와줘. 집안일 그걸로 많이 싸우지. 나도 우리 신랑이랑 집안일로 많이 싸워. 결혼 전에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더니 지금은 나보고 별 따오라고 한다니까. 야, 너네 얘기 들으니까 나까지 결혼 안 하고 싶어진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나 보네. 주변 사람들한테 저런 말들을 듣다 보니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비혼주의로 살자니 나중에 늙었을 때 남편이랑 자식들 없이 혼자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았어요. 혹시나 제가 혼자 있다가 집에서 다치거나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쓸쓸히 잊혀지면 어떡해요. 아주 잠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서러웠어요. 그렇게 혼자서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 직원 한 명이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한 거예요. 다들 잘생겼다고 호응하는데 외향적으로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강아지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직원은 고양이상으로 인상이 날카로웠거든요. 낯가리는 건지 웃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길래 첫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한동안은 제게 수많은 직원들 중 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러다 그 사람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친해지고 나니 웃음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소한 거에도 잘 웃어주고 썰렁한 개그를 해도 그 사람이 무안할까봐 배꼽 잡고 웃어주더라고요. 성격도 좋은데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다르게 술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서 못 마신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도 사람 무안 주지 않고 술 먹은 사람들 비위 다 맞춰주며 회식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직원이 오기 전까지 회사 회식 때도 그렇고 자기 술 잘 마신다는 자부심 있었던 사람들만 보다가 이런 사람을 보니 신기했어요. 술 못 마시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고 오히려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잘 놀았어요. 의외의 모습이 계속 발견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그 직원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무의식 중에 제 눈은 그 직원을 쫓았고 저희 둘의 눈이 마주치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눈빛으로 시그널을 주고받다가 그 직원이 먼저 제게 고백을 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2년 정도 연애를 이어갔어요. 사람은 첫인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 남자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그동안 제가 찾아다니던 저희 아버지 같은 다정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이제껏 만났던 다른 남자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제게 반짝거리는 보석이 박힌 반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 나 사실 너가 내 첫 여자친구야.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야. 우리 같은 고등학교 다녔던 거 모르지? 내가 너네 학교 선배였어. 그때부터 널 알았고. 어? 오빠 나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너무 신기해. 지금 회사 왔을 때 솔직히 너 있는 거 보고 놀랐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굳어 있었는데. 네가 내 첫사랑이야. 그리고 첫 여자친구고. 이제는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부가 되어줄래? 당연하지. 오빠도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랑이 되어줘.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우리 진짜 잘 살자. 이 남자와의 첫 만남은 회사가 아니라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였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를 처음 보고 그때부터 저를 잊지 않아줬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 남자에게 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어떤 길을 걷게 되든 이 남자와 함께 걸으면 꽃길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후 저희 나이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과일 바구니 하나씩 들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다녔죠. 그 뒤로 상견례를 하고 신혼집과 혼수를 양쪽 집안에서 각각 맡아서 하기로 하고 결혼식 때 드는 비용들은 저희가 모은 돈으로 하기로 일을 진행해 나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는 커플들을 봤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서로 의논하고 둘 의견의 중앙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며 배려심 깊은 남편 덕분에 거의 제 의견에 맞추긴 했지만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연애할 때와 변함없이 배려심이 깊었어요. 남편만큼이나 저희 시부모님도 되게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주변에서 시부모님과 마찰을 빚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오히려 제 발로 시댁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시댁에 가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건 기본이고 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놓으세요. 집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며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싸주시고요.
제 얘기를 들은 주변 친구들은 결혼 정말 잘했다고, 남편도 다정한데 어떻게 시부모까지 다정하시냐고 부럽다면서 자기 남편과 시댁을 비교하기 바빴어요. 저도 친구들 반응에 괜히 우쭐거려지면서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라 같이 팔짱 끼고 쇼핑을 다닐 정도로 친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와 딸 같다며 사이 좋아서 좋겠다고 부러워하셨죠. 어디 나갔다 오시면 꼭 무언가를 하나씩 사들고 와서 제 생각나서 샀다면서 선물로 주세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럴 때마다 굳이 안 사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유, 우리 어머님 또 이런 거 사오셨네. 안 사오셔도 된다니까. 매번 죄송하게 왜 이런 걸 사오고 그러세요. 다음부터는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내가 좋아서 사는 거야.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서. 시애미 마음인데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주면 서운할 것 같은데. 저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받는 거예요. 다음부턴 절대 사오지 마세요. 그 돈으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사세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알겠죠? 알겠어. 다음부터는 안 사올게. 근데 이건 너가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보자마자 네 거다 싶은데 어떻게 안 사? 누가 살까봐 냉큼 내가 사왔지. 하여튼 못 말려요. 어머님처럼 며느리 잘 챙기는 시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고 말이에요. 어머, 얘 말 이쁘게 하는 거 봐. 너 일부러 나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면 성공이네. 아, 맞다. 너 집 가기 전에 저 통 들고 가. 내가 너 좋아하는 간장게장 만들어놨어. 이렇게 제가 시댁만 갔다 하면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빈손으로 보내는 일이 없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뭐라도 하나 더 줄 것 없나 찾기 바쁘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저희 어머니만큼이나 아끼고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한없이 다정하고 며느리를 챙기던 시어머니에게도 감춰진 얼굴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평소 사과를 잘 드시는데 꿀사과를 팔길래 사들고 시댁에 찾았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조금 있으면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실 것 같길래 주방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들어오셨고, 제가 주방에서 오셨냐고 말했지만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오셔서 제 말을 듣지 못하신 듯 하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통화를 하시길래 깎은 사과를 들고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친구분의 말이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말을 하시는데 저는 듣고 거실로 가던 발을 멈췄어요. 니네 며느리는 그래도 양반이야. 솔직한 게 얼마나 좋아. 우리 며느리는 에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알랑방귀를 끼는지 말도 마. 그래도 전에 봤을 때 애교가 되게 많아 보이던데. 우리 며느리처럼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보단 애교 많은 게 천배 낫지. 다 시애미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거지. 가식적인 기집애야. 내가 요즘 며느리 무섭다고 해서 얼마나 눈치 보는 줄 아니? 맞아. 진짜 옛날이랑은 비교도 못하지. 우리 때는 누가 시애미한테 대들어 말 대답하는 순간 바로 뺨 날라가지. 그래도 돈 잘 버니 용돈은 두둑이 주더라. 가방도 하나 사주고. 며느리한테 가방을 받았어? 나는 며느리한테 해다 바치기 바쁜데 너는 복 받았네. 아니, 내가 사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용돈 말곤 주는 게 없어. 이게 말이 되니?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다가 제 욕인 걸 알고 충격받아서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접시 떨어지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소리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발견하고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통화를 종료하더라고요. 방금 뭐였냐고 당장이라도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주방에 들어와 가방을 챙겨서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저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시댁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지만 남편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그동안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너무 친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를 챙기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뒷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직접 들은 당사자인 저도 믿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진짜 그랬냐고 따지고 들었고 시어머니는 곳에 일렀냐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께 확인 사살 당하니 남편도 저 못지않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젠 들킨 김에 대놓고 저를 구박하기로 마음먹은 건지 가족들이 있든 말든 자기 할 말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도 다 아니까 연기는 치워치우마. 전에 들었지? 다른 며느리들은 시애미한테 가방도 사주고 한다는데 너는 뭐하니? 아이고 유치해라. 당신은 나이가 몇 갠데 며느리한테 가방 타령이야. 다른 며느리는 무슨 가방을 사줬다던? 그 깎가방 내가 사줄게. 당신은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리고 용돈도 다른 집 며느리는 매달 100만 원씩 준다던데 우리는 겨우 30이 뭐니 30이. 우리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내가 돈 버는데 무슨 용돈 타령이야. 30만 원도 많구만. 별걸로 다 시비네 이 할망구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바쁜 애 잡아놓고 이러고 있네. 시어머니는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매번 이렇게 유치하게 선물 타령, 용돈 타령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말에 딴지를 걸며 저를 도와주셨고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시댁으로 호출시켜서 저러셨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하면 한두 번은 시어머니한테 화내다가 이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고쳐질 거였으면 진작에 고쳐졌을 거라고 아예 포기한 거죠. 선물을 해주고 치우자 싶은 생각에 선물 사드리면 싸가지 없이 선물만 덜렁 보냈다고 화내시는데 도대체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선물을 하든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시는데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건지 감도 안 잡혔어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루하루 살이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속이 단단히 탈이 났는지 먹기만 하면 다 토해내게 되더라고요. 몸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검진을 받게 됐는데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판정뿐만 아니라 임신 3주차라는 판정도 받게 됐어요. 환자분, 현재 갑상선암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네요. 당장 혹 제거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임신까지 한 상태라서 임신 중단을 하고 바로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암이라니. 게다가 제가 임신 중이라고요? 임신 3주차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다른 곳에 전이는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암 진행 상태가 빠른 편이거든요. 임신 중단 말곤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치료는 못하는 건가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포기해요? 저는 절대 포기 못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환자분 상태를 봐선 임신 중단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환자분이 위험해지세요. 다른 곳 전이 안 됐을 때 빨리 혹을 제거해야 해요.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임신 중단을 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의사 말에 따르자고 아이는 또 가지면 되니까 일단 저부터 살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혼자 아파서 말라갈 동안 자신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아이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제발 아이 포기하고 수술 받자고 우는 거예요. 저는 남편 우는 모습에 같이 따라 울면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혹 제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졌다가 일반 병실로 갔어요. 의식을 차린 뒤 의사 선생님과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간단히 테스트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천장을 보면서 눈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는데 병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일어나. 목 수술한 거지 팔이랑 다리 수술한 거 아니잖아. 오늘 제사 있는 거 잊은 거야? 제사 음식 만들어야 하니까 얼른 일어나. 어머니, 진짜 미치신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지금 뭘 시키는 거예요? 진짜 왜 그래요? 어머니,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 수술하고 이제 막 병실에 왔어요. 우리 손주 죽여놓고 뭐 이쁘다고 누워있어. 너 당장 안 일어나? 우리 피덩이 같은 손주 죽이고 너 혼자 사니까 좋니? 어? 좋냐고? 아, 잠깐, 뭐야? 사돈, 지금 아픈 사람 병실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못 배운 티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이 물도 당신한테 아까워. 언제 오신 건지 친정어머니께서는 병실에 있던 물병 뚜껑을 열어서 시어머니 머리 위로 부어버렸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오신 줄도 모르고 막말을 하던 시어머니는 물을 맞고 친정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저희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옆에 남은 수액거리를 들고 시어머니를 위협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무서운 표정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병실을 나갔어요. 처음 보는 어머니의 화난 모습에 놀라서 저는 눈만 꿈뻑거렸고 남편은 대신 사과하기 바빴어요.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는 남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대신 고개 숙이지 말라며 대신하는 사과는 받지 않을 것이니 본인이 직접 와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서운 표정을 풀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아까 시어머니한테 폭언을 들을 때 너무 서러워서 살짝 울었거든요. 어머니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소비하는 제 감정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앞으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야 핏줄이니 제가 연 끊으라고 강요는 못하겠고 저 혼자라도 연을 끊겠다고 했죠. 남편도 이번 일로 많이 느꼈는지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저는 시댁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와 남편은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요. 암에 걸린 뒤로는 회사도 그만둬서 제가 육아를 전담했지만 남편이 퇴근 후에나 주말에 아이를 봐줘서 저는 다른 엄마들과 다르게 나름대로 쉬는 시간이 존재했어요. 혹시나 또 제가 병이 재발할까 싶어서 늘 남편이 노심초사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쉬라고 무조건 주말엔 자기가 아이를 보겠다고 나서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몸이 돌덩이처럼 굳은 듯이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시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나이가 있긴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정하실 나이인데 벌써 치매에 걸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치매 진행 속도가 빨라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마주칠 것 같은 생각에 많이 망설였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난리칠 때마다 항상 중간에서 막아주셨던 분이 시아버지신데 안 가기도 못하고 해서 고민 많이 하다가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요양원에 들리기로 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너무 떨려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밥을 안 먹겠다는 시아버지와 밥을 먹이려고 애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다가오는 발소리에 투닥거리는 걸 멈추고 두 분 다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시어머니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시길래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12년 만에 마주하게 된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야인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다행히 저에 대한 기억은 있으신 건지 반가운 듯 활짝 웃으며 오랜만이라고 하셨고요. 두 분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침대에서 내려와 제게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울지 말라고 토닥거려 주시고, 시어머니께서는 몸을 뒤로 돌려 조용히 저와 같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독하게 시댁과의 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 드신 시부모님을 마주하고 보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였던 것 같아요.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다가와서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와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아가,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얼마만이니 그래. 요즘 뭐하고 지내? 가끔 아들한테 네 안부 듣긴 했다만. 그래도 다행히 잘 지내고 있나 보구나. 어머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좋은 일로 만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야위셨어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거예요? 잘 챙겨 먹고 있지. 챙겨 먹는데도 계속 살이 빠지더라고. 아가, 늦었지만 정말 미안했구나.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잘 알아. 하지만 꼭 언젠가는 너에게 용서 빌고 싶었다. 저 솔직히 어머님께서 제가 한 말들 아직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머님의 말과 행동들, 저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구나.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제게 사과하고 또 사과했어요. 사실 병원에 오면서까지도 시어머니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많이 야이고 목소리도 죽으신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과거는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시어머니를 용서해주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제 말에 그날 참 많이 우셨어요. 가끔 시아버지를 제게 맡기려고 용서를 구하신 건가 하는 나쁜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시아버지 병문안 오라는 얘기도 일절하지 않으셨고, 남편과 제가 일하느라 바쁘니 꿋꿋하게 혼자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셨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예전처럼 저를 친딸같이 잘 챙겨주세요. 평소에 질투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저만 이뻐하시고 챙겨주시죠. 뭐 하나라도 생기면 남편을 불러서 제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는데, 매번 심부름꾼으로 불려가는 남편이 투정을 부리면 사정없이 등짝을 때리셨어요. 어머니, 그냥 집사람 보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퇴근해서 집 가는 길에 가져가면 되는데 내가 심부름꾼도 아니고. 둘이 괜히 화해서 엄한 나만 피곤해졌어요, 진짜. 예, 지훈이 애미는 일하느라 피곤할 것 아니야. 아픈 사람을 굳이 못하러 여기까지 오라고 해. 네 말대로 네가 퇴근해서 집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어머니, 집사람 완치받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가끔 둘이 연 끊고 지냈을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두 사람 한 번 더 싸워서 다시 연 끊으면 안 되나? 이놈의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거나 들고 빨리 가. 졸지의 남편은 저희 심부름꾼이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께 공주님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손녀한테 못 해줬던 것도 다 해줄 거라면서 제 딸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가끔 아들 낳을 생각 없냐고 넌지시 물어보시긴 하지만 제가 딸 하나로도 힘들다고 하니 하긴 아이 낳으면 여자만 힘들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진작에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요즘 따라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많이 늙으셨고 저희와 같이 할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아 더 그런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아보려고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혹시 시어머니를 왜 용서해줬냐며 저를 한심해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를 안 했다면 돌아서서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시댁과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잘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저보다 행복한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